안녕하세요. 마돈나입니다. 이렇다 5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가 지나가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바뀐 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 또 시민들의 삶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시민들 반응을 이제 들어보면 이게 뭐부터 고쳐야 할까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주문들이 쏟아져요. 그렇죠. 이게 정말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재벌 개혁,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이 없죠, 뭐. 그러니까 사업, 사법, 뭐 교육, 생태, 환경, 뭐 끝이 없어요. 이렇다는 지난 55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56회는 55회의 연속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외부 손님을 모셨어요.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해 보자면, 예, 진보 정치 오타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항상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거든요. 정말 사진 많이 나오십니다. 사진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인 시위의 길을 여신 분, 그리고 또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꽂혔던 분, 그리고 녹색당에 집중하시다가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꽂히신 분입니다. 한번 꽂히면은 끝을 보는 분이에요. 예,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하승수 대표님,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뭐 네. 이미 또 하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예, 이름은 하승수라고 하고요. 네. 시민운동 또 뭐 녹색당 활동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운동 하는 단체 비례민주주의연대라는 단체에서 공동 대표 맡고 있습니다. 네네. 뭐 주로 하는 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시위와 정보공개 청구와 그리고 네네. 선거제도 개혁을 알리는 활동 뭐 이런 걸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으로 이렇다에는 늘 그가 있습니다.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흔한 남자 찬희쌤입니다. 예, 찬희쌤 제가 이렇다 사회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네네.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다에 혹시 이렇게 외부 손님 오신 적 있어요? 네네. 작년에 딱 2번 있었는데요. 2번 있었구나. 작년 3월에 네네. 유명한 책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을 쓴 저자가 있어요. 박상인 교수라고요. 네. 제 그 동기 동창인데 네네. 이분을 모시고 진행한 적이 있고요. 6월 달에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용 씨가 번역한 책을 쓴 그 사람으로 유명한 다리엘 라벤토스 씨라고 있습니다. 스페인 그렇구나.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인데요. 네. 이분을 모시고 이제 공화주의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승수 대표님이 3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만 나왔네요. 야, 1, 2, 3. 예, 무려 3번째네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 거죠? 예. 제가 대통령 선거 다음 날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네.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대통령만 바꾼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사실 예.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고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국회는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뭐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물론 이제 대통령이 법률 안 거치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는 다 국회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골라가지고 뭐 네. 세월호 참사 때 순직한 기간제 교사, 뭐 순직 인정 이런 거는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중요한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뭐 관료 개혁, 이 뭐 재정 개혁, 뭐 조세 개혁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법률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무슨 개혁이 되겠느냐. 그럼 국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를 구성하는 규칙, 룰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선거제도죠. 그걸 바꿔야지 국회를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대통령 바꿨어도 또 뭐 1년 지나고 하다 보면 개혁 작업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바꾸고 뭐 사람을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구조 자체 뭐를 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럼 국회를 구성하는 규칙,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네. 저는 뭐 특별한 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선거제도가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만 하면 된다. 뭐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아주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바뀌고 우리가 바라는 개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하승수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거제도가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선거제도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네. 정확히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면은 그냥 그게 공정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믿는데 그렇죠. 실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거의 대부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몇 퍼센트의 표를 얻었느냐 이걸 찾아보면 2004년에는 38.3%, 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받았고요. 그렇죠. 2008년에는 37.5% 한나라당이 그리고 2012년에는 새누리당이 42.8%. 아하, 절반이 그러니까 안 되네요. 50%에 한참 못 미치는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과반수 이상, 300명 중에 150석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예산도 통과시켰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막 터질 때까지 그냥 그 권력 국정농단을 그냥 방치해뒀던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이 정당이 얻은 표하고 득표율하고 의석 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핵심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득표율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 네. 그래야 선거제도가 민심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아, 네, 네. 그런데 과반의 지지도 못 받았는데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자기들 멋대로 국가 정책을 주무른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현재 그럼요. 예. 우리나라는? 실제로 뭐 아까 제가 4대강 사업이랑 뭐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말씀드렸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작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2012년 총선에서 이미 여소야대가 됐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42.8% 받았고요. 그렇죠. 네. 자유선진당까지 합쳐도 50%가 안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네. 통합진보당 이 야당들이 받은 표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2012년에 이미 여소야대가 됐어야 되죠. 그러면 테러방지법도 통과가 안 됐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이 정도로 터지진 않았을 겁니다. 작년 총선에서는 여소야대가 돼서 지금 정권 교체까지 됐지만 사실은 2012년 총선 때도 이미 득표율만 따지면 여소야대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제도가 잘못돼가지고 민심이 마구 왜곡됐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예, 2004년, 2008년, 2012년 다 왜곡이 됐는데 네. 특히 심각한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치러진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2008년하고 2012년 요 선거가 한나라당하고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얻은 표보다 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 9년 동안 온갖 그 국정농단이나 뭐 부패나 이런 게 저질러지는데 네. 국회가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계속 표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다른 선거제도가 있느냐?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이렇게 왜곡이 되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대부분을 뽑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300명 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뽑기 때문인데 그러면 다른 선거제도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비례대표제라는 그렇죠. 선거제도입니다. 네. 그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정당이 얻은 표대로 네네. 국회 의석을 나눠주는 선거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예를 들어 30% 얻으면 30% 의석을 주고 네네. 예, 10% 받아도 10% 의석을 주고 5% 받은 정당은 5%.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300명이 5%만 받으면 15석.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표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네네. 한 표가 한 표의 가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례민주주의 연대에서는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비례민주주의인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51% 정도의 사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찬희쌤. 예, 좀 전에 이렇게 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300석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소선거제라는 얘기는 네. 일부는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비례대표제 역사가 있습니다. 좀 더듬어 보면 네. 과거에 이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하고 나서 6대 국회를 이제 만드는데
그때 처음 비례대표가 생겼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는 이제 의석의 4분의 1 정도를 비례대표 뽑는데 네. 어떻게 했나 하면 네. 1당 네. 그러니까 가장 의석이 많은 1당이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네. 그냥 비례대표 의석 3분의 1을 줘버리는 거야.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 다수 의석을 얻어야 된다는 명분으로 네. 자기들이 국회를 주무를 수 있도록 보너스를 막 던져주는 거죠. 예. 음.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유신때가 없어져요. 유신때는 왜 없어지는지 알죠? 자기들이 유신정오회라 그래서 그냥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네. 완전히 그냥 식물국회죠. 그거는 엉터리 국회고. 음. 그러다 이제 전두환이 또 쿠데타를 하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쿠데타한 직후인 81년 11대 국회 때 또 비례대표제가 부활돼요. 재밌는 거는 이제 쿠데타 이후에 꼭 비례대표제가 부활되는 성향이 있는데 뭐지 이거는 뭔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정당성 이때 때문에 왜 그러지? 아니에요. 예. 이때 또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 비례대표가 되는데 네. 이때 어떻게 했냐면 1당에 5.16 쿠데타 이후에는 50%를 넘어야 3분의 1을 줬잖아요. 네. 근데 전두환은 한술 더 떠요. 1당이면 네. 득표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3분의 1을 줘요. 줘버려요. 예. 득표율과 상관없이. 예, 그럼 나머지 아. 3분의 1을 나머지 정도에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나누나 하면 네. 득표율로 나누는 게 아니고 네. 지역구 의석대로 나누는 거예요. 아, 더럽게 지역구 황당한 거죠. 예. 의석대로요? 예. 득표율도 아니고. 음. 아, 지금 황당하다. 음. 그러니까 일당에 무조건 3분의 1을 주면 음. 비례대표제가 군사독재 세력의 어떤 의회 지배 세력을 위해 이용되었다. 예, 뭐 이런 추가 셈- 의석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쿠데타 뒤에 비례대표제가 실현된 거예요. 참 비례대표제가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러니까 예. 무늬만 비례대표제였네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완전 사입이죠. 예. 지역구 소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례대표제를 하는 건데 이게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지역구 의석에 따라 나눈다. 예. 정말 황당하네요. 이것도 완전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비례대표란 말을 안 쓰고 우리가 네. 비례대표 말들이 또 어르신들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네. 전국구라 그랬어요. 아 전국. 맞다. 네. 맞아. 그러니까 지들이 보기에도 비례대표가 너무 사입이니까 네. 전국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유사품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네, 그 이후로도 이제 다양한 사이비 비례대표제가 오랫동안 시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득표율로 바꾸기도 했지만 사이비는 계속 됐고 네. 어쨌건 변함없는 거는 이 지역구 투표 결과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게 오랫동안 문제였어요. 아하. 그래서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건 위헌이다. 비례대표를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 이 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래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행 1인 2표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죠. 그러니까 지역구 한 표 뽑고 네. 정당 투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체 의석이 299석이었어요. 지금보다 한 석이 적었어요. 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가 56석이었고 2008년도 18대 때 전체 의석이 300석이 되면서 비례대표석은 오히려 2석이 줄었어요. 아니 그나마 그 조금 있는 걸 또 네. 줄였어요. 네, 그래서 54석이 됐고 이게 네. 제 지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늘리는 거죠. 예. 그러다가 2016년 작년이죠. 네. 20대 때 비례대표가 7석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00석 중에서 아까 이제 하 대표님이 말씀했지만 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 253석은 전부 지역구 소선구제로 돼 있는 이러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아니 있고요. 비례대표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음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례대표가 이제 봐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간단히만 정리하면 첫 번째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요. 47석밖에 안 되니까 네. 전체 의석의 15.7%밖에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는 비례성이 있지만 네. 253석은 비례성이 없으니까 네. 전체에서 득표율하고 의석이 안 맞는 거죠. 음.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지역구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지역구도 좀 장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에 친근한 사람을 이제 뽑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지역구가 이제 비례성을 파괴하는 문제를 좀 보완을 해야 될 텐데 대책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을 더 지적하면 우리나라 진입 장벽이 3%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3%를 못 얻으면 한 석도 안 줍니다. 음.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세계에서 진입 장벽이 제일 큰 나라가 터키더라고요. 터키 몇 프로예요? 진입 장벽이 10%예요. 오 마이 갓. 쉽게 얘기하면 독재 국가일수록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네덜란드 같은 데는 진입 장벽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냥 0.67% 얻으면 한 석이 나와요. 예, 그냥 퍼센티지가 딱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뭐 2%면 2석 주고 100석이라면 그러니까. 1%면 한 석 주고 300석이면 1%면 3석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입 장벽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찬희쌤이 한국 비례대표제의 역사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하 대표님 그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악세사리다. 네, 악세사- 사이비죠. 뭐 사이- 사이비, 가짜, 뭐 네, 그러니까요. 살짝 끼워놓은 거죠. 엉터리, 뭐. 없다 그러면 너무 좀 창피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가 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비례성도 확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300명 중에 47명만 이렇게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맞추는 방법은 300명 전체를 다 정당 득표율대로 그렇죠. 나눠주면 돼요. 네, 맞아요. 300명 전체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작년 총선을 했는데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네. 33.5%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300명에 33.5%면 그대로 나눠주면 한 100석 정도, 그죠? 네. 3분의 1이니까 33.5% 득표했으니까 한 100석 정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새누리당이 122석을 그렇죠. 가져갔거든요. 122석 가져갔죠. 네. 한 20석을 더 가져간 거죠. 그러게요. 이 20석이 지금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네.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네. 120석 가지고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예. 그러게요. 근데 딱 122석을 작년에 얻었어요. 아. 근데 득표율대로 하면은 300명에 33.5%면 100석 정도 가져가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는 300명 중에 47명만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300명 전체를 다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거다. 네, 그걸 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예, 말이 네. 좀 어렵죠. 어려워요, 연동형. 그러면 지역구 투표랑 정당별 투표를 이렇게 연동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뭐 이게 연동형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지역구 253명 따로 뽑고 네. 이 비례대표 40여명 따로 뽑는데 이걸 병립형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따로 국밥이다. 네, 따로 국밥이죠.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걸 네. 연동시킨다는 의미로 연동형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300명 국회의석을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준다. 네, 이게 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는 지역구 선거는 없어지는 거냐? 네, 네. 그렇게 그거는 궁금해하죠. 예, 지역구 선거를 안 하는 나라도 있긴 있어요.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 중에 네덜란드 이렇게 안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네, 네. 지역구 선거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선거를 아예 없으면 유권자들도 좀 허전해하시죠. 허전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온 게 네. 독일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독일식 아하.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독일식은 이제 지역구 투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1인 2표로 해가지고 지역구 네. 한 표, 정당 한 표를 던지는데 네. 문제는 정당 한 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당표대로 나눠주는 정당 한 표를 기준으로 네. 전체 300의석을 나눠주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식. 그러니까 이제 정당 투표를 먼저 해가지고 정당 득표율에 맞게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들을 예. 비례대표를 이렇게 배분한다, 예, 의석수를 배분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나요? 일단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주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지역구를 인정해주는 방식인데요. 지금 요 방식이 한 4건 정도 법안이 국회에 지금 발의도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좀 알듯말듯하기도 한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시기도 할 것 같아요. 찬희쌤이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하 설명을 대표님이 좀 말씀하신 게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지역구를 싹 없애버리고 네네. 전부 정당 투표만 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 우리나라 정서상 또는 역사상 또 네. 사람들이 또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지역구도 살리고 또 그다음에 비례대표의 이 정신도 살리는 방향이 어디 있겠냐. 이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1인 2표제를 유지하자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도 하고 네. 정당 투표도 하는데 네. 지금처럼 두 개가 따로 놀게 하지 말고 네. 두 개가 하나로 결합돼서 결국 정당 득표대로 나눌 수 있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좀 제가 쉽게 예를 들면 말이죠. 네. 의석이 예를 들면 100석이라고 봅시다. 네. A 정당 득표율이 30%야. 네. 그럼 30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B 정당 득표율이 20%야. 그럼 20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A 정당이 30%니까 30석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A 정당이 지역구에서 25석을 얻었다고 보세요. 네. 그럼 비례대표 명부에서는 5석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B 정당의 경우 20석 아닙니까? 20%니까. 네. 근데 얘가 지역구에서 5석을 얻었다 봐. 네네. 그럼 비례대표 명부에서 15석을 아하. 채워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득표율에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에서 채워주게 되면 네네. 결국 득표율대로 딱 나눠지게 되는 연동이 되는 예, 이런 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 2표를 할 때 그 정당 투표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한 전체 영향을 의석을 끼치- 결정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나눌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고요. 네.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라마다 다 다르고 네네. 뭐 부분적인 구체적인 세팅이 조금씩 달라요. 뭐 이렇게 어. 뭐 지역구가 1번 너무 많이 뽑히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있지만 네네. 근데 복잡한 얘기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찬희쌤 설명 들어보니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의회는 국회도 있지만 지방의회도 있잖아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그 지방의회도 어떻게 똑같이 바뀌어야 되지 네, 않을까요? 그럼요. 예, 지금 한국의 지방의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불비례성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심각하죠.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 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영남,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음. 예를 들면 영남은 아주 심각하고요. 호남도 심각한데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이 울산이나 경상남도에서 한 50% 정도 얻었습니다. 득표를. 네. 그러면 50% 정도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의석은 90% 이상을 가져가요. 말도 안 돼. 한 당이 90% 이상을 차지하면 네. 의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예, 의회가 아니에요. 네. 호남은 어떠냐? 호남도 반대. 네. 호남은 또 지금 민주당 또는 뭐 지금 국민당으로 갈라져 있지만 어쨌든 네네네. 예전에 뭐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서 한 70%대 얻으면 90% 이상을 또 그러니까 단체장도 네. 그 당이야 거대 정당이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의회도 네. 거대 정당이 90% 이상 가져가고 그러면 무슨 이게 시장하고 견제가 안 되는 거죠. 견제가 안 시의회 되죠. 90% 이상이 같은 당 소속이니까 견제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네. 수도권 아닌 데만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수도권에서도 그런 일이 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2006년 지방선거 때요. 네. 서울, 경기, 인천이 다 그랬어요. 아. 네, 한 50%대 득표를 했는데 네.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인천 세 개 이 광역시도의 의회 90% 이상을 다 싹 다 차지했습니다. 예. 와. 왜냐 이게 우리나라 광역지방의회, 시도의회는 90%를 지역구에서 뽑고요. 네. 90% 의원을 네. 10% 의원만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한 50%대 득표를 하면 90%의 지역구를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예. 너무 그러면 심하다. 비례대표 10% 나눠져봐야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완전 악세사리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광역시도의회는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 진짜 1등하는 정당이 90% 이상 차지해버려 가지고 네네. 토론이 불가능한 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 네. 그 거의 지역 토호들이 지역을 마구 주무르는 형국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누가 그 당에서 공천을 받겠어요? 네. 평범한 우리 청년들이나 시민들 공천을 못 받죠. 그런 당선이 보장되는 건데 공천만 받으면 그럼 당연히 지역 토호들이 많이 공천받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아까 광역시 도의의 경우에 10%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연동형 개념이 아니라고 또 볼 수 아니죠. 있죠? 예, 연동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네. 병립형이라 따로 가지고 뽑아.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 이미 90%를 차지했는데 네네. 또 보너스로 또 의석을 또 주는 거죠. 네. 왜냐 아. 이거 그냥 지역구는 지역구고 비례대표는 네네네. 비례대표 음. 따로 네네네. 국밥이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울산 같은 데서는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이 지난번에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싹쓸이 네네. 했는데 그런데 비례대표로 또 두석 세석을 더 줘요. 보너스 보너스로. 받고.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비례대표라는 말을 붙이는 게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는 예, 진짜 이거는 잘못된 선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는 광역시 도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초의회라고 하는 시군 자치구는 어떤 식으로 의원을 뽑아요? 네.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선거구제라는 걸 지역구에서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2명에서 4명을 그렇죠.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구에서 그런 방식으로 중선거구제로 90%를 뽑고 네. 마찬가지로 10% 비례대표를 덧붙이는 방식인데요. 비례대표 10%는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선거구라고 해서 2인 내지 4인을 뽑으면 예를 들면 4인으로 돼 있으면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으면 여러 정당이 좀 들어갈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선거구를 획정을 할 때 네. 2인 선거구를 많이 만들어요. 2인 선거구를 많이 둘이 나눠 만들면 먹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음. 두 정당이 나눠 먹어요. 거의 다 하나 나눴죠. 하나씩. 네. 그리고 영남 호남에 가면 또 한 당이 또 싹쓸이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한 당에서 탈당한 무소속이 한 자리 더 가져가거나.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기초의회에서 원래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는 네네. 그 독과점 현상을 완화시키자, 그렇죠. 다양한 네네. 정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중선거구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예, 현실은 그래요. 그리고 또 비례대표 10%는 네. 또 그렇게 지역구를 가져간 거대 정당이 또 보너스로 또 받는. 네. 이제 거대 정당에 너무 유리하게 네, 선거제도가 그럼요. 되어 있네요. 네. 당리당 그렇습니다. 내부로 선거구를 네. 만들었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역구 크기를 지금 거의 대부분 2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3인에서는 5인 정도로 이렇게 바꿔야 될 거로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지역구도 그렇게 하겠죠. 예. 비례대표 관계 없이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나 또 기초의회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싶다라는 예, 바람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예, 찬희 쌤 그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어떤 게 좀 좋아질까요? 좋은 점이 많죠. 예. 일단 뭐 우리가 사표가 없어지고 민의가 이제 제대로 반영된다.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사실 1인 지역 선거구가 제일 나쁜 점이 그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그 지역의 재력가, 네.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호라고 예. 불리는. 그러다 보면 정치가 부패할 수밖에 없죠.
네. 주로 이권의 중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주민이라든가 국민의 이해는 좀 뒷전으로 될 가능성이 네네. 매우 높죠. 또 뭐 다른 또 이점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가 국회의원이 이제 하는 일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에 당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국가재정, 중앙재정을 자기 지역으로 어떻게 끌고 오느냐, 각종 지역 민원 사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더 나아가면 이 지역에서 내가 결혼 주례를 몇 번이나 더 쓸 것이냐, 뭐 이런 것으로 활동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활동이 국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게 지역구 관리를 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구 민원 해결 사업 이런 식으로 야. 이게 변모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야 유능한 국회의원 소리 듣고, 그래야 거대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재선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좀 지지했던 국회의원 중에서 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꼭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왜 지역구 관리를 못했으니까. 네, 이번에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정당 명부에 따라서 의원을 선출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 신진 정치 세력, 다양한 전문가 집단, 노동자나 농민, 네. 자영업자, 장애인, 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두루두루 또 소수 정당들도 두루두루 들어갈 수 있겠죠.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니까 한 정당이나 한두 정당이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의회 과반수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이제 소수 정당하고도 연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과반수 의석이 200석이라고 해봅시다. 네. 근데 자기가 180석이야. 음. 그러면 10석 정당 하나, 5석 정당 하나, 네네. 5석 정당 하나 이렇게 모아서 연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5석을 있는 정당의 눈치도 안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예, 그러면 소수 정당의 의견도 좀 더 국정에 반영하는 게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당 간의 견제, 감시 혹은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이 보수 중심의 후진적 정치 질서를 타파하고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식의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때요? 네. 하 대표님? 뭐 우리가 불우하는 복지 국가들은 네. 뭐 대체로 비례대표제 국가들이고요. 그렇죠. 네. 뭐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고 어느 나라 이민 가고 싶냐 물어보면 뭐 독일, 덴마크, 주로 스웨덴, 네. 네, 유럽 쪽 가고 싶어요. 핀란드 네. 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 나라들 다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예요. 전체 아. 국회 의석을 다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좀 전에 찬희 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고 정책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경쟁하니까 좋은 정책들이 자꾸 나오고 또 서로 정당들 간에 치열하게 선거가 끝나면 협상을 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니까 네네. 좋은 정책은 채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선거제도가 결국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럼요. 그런 예. 뜻이네요. 그래서 저는 뭐 저 같은 사람도 선거제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 그때 딴 데 꽂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딴 네네. 데는 주로 옛날에는 좀 예, 그런데 아니 이게 관심이 있었을 거야. 그냥 극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아니 진짜입니다. 아니야, 몰랐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제가 봤을 나라는 때는.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고 몰랐어요. 네네. 근데 제가 행복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들을 찾아봤어요. 네네.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네. 들어가 보니까 선거제도가 있는 거예요. 아. 생활의 발견이. 예. 그렇죠. 덴마크의 교육이 막 부러운데 덴마크 교육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네네. 근데 딱히 이유가 없어요. 덴마크가 복지제도도 우리보다 그렇고 교육제도도 맞아요. 그렇고. 뭐 우리보다 예. 뭐 석유 가격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네네. 석에서 나온 돈으로 뭐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네. 차이가 정치밖에 차이가 없는데 네. 그러면 그 나라는 뭐 사람들이 아주 정치 수준이 원래부터 높았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100년 전에 이런 네. 좋은 선거제도를 도입했고 네네. 그래서 선거제도가 좋다 보니까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음. 또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치인들을 잘 키워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고 어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라는 게 음. 끊임없이 이렇게 혁신하고 자기 생명력을 가지는 정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냥 100년 전이면은 네. 그러니까 100년 됐다는 거네요, 역사가. 그럼요. 그 예. 벨기에가 처음 1900년에 했었나요? 벨기에가 시작을 네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대체로 100년도 더 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저도 안 지가 19대 몇년 안 국회 때 됐어요. 우리가 이게 좀 사실 제일 유리했는데. 예.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대부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분포가 선거제도에 그렇거든요, 대해서는 생각하지 네.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복지를 연구하는 사람,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냥 유럽의 그 모델을 연구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것이 네. 어떻게 정치에서 채택됐느냐, 맞습니다. 정책으로 예. 이게 만들어졌느냐 그럼요. 이런 과정에 대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 하 대표님이 또 발견하셔가지고 예, 또. 저는 완전 꽂혔죠 그래가지고 네네네. 뭐 좀 전에 행복도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그럼 영향이 없느냐? 모든 면에 다 영향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부패가 없는 나라 꼽아봐도 다 비례대표제 국가들이 나옵니다. 왜냐? 정당들끼리 서로 감시하거든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뭐 검찰의 권한을 강한데 그럼 검찰 권한을 강하면 검찰이 부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군사 독재 물러난 다음에 육사 권력이 줄어든 다음에 네. 그걸 대체한 게 검찰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게 부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정당들끼리 감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다양한 정당이 국회 안에 들어가니까 뭐 한 두세 개만 있으면 감시가 안 되잖아요. 야합을 그렇죠. 하니까. 예. 근데 뭐 진보적인 당도 있고 혁신적인 당도 있고 그러면 서로 감시를 하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들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런 비례대표제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60%가 넘는 나라들 다 비례대표제 국가들이에요. 왜냐?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일찍 국회에서 유력한 정당이 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계속 노동조합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노조 때문에 뭐 네. 경제가 어렵다는 둥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한 네. 또 모 후보가 생각이 노동조합을 나네요. 경제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는데 네.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 다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노조를 아주 적대시하는 네, 이상한 그렇죠. 문화가 있는데요. 뭐 도덕성 회의는 노조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도덕성 되죠. 회의야말로 네. 재벌이지 진짜. 그러니까. 나 진짜 그래서 어이가 노동자들의 없어요. 네.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는 나라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으니까 노동조합 네네. 활동도 보장이 되고 네네. 그러면 임금도 높아지고 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1,400에서 1,500시간대 정도 되는 나라들 다 비례대표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당이 있지만 이 의회에 진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네. 한두 석 뭐 몇 석 가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력한 네네네. 정당이 돼야 됩니다. 아. 예. 근데 비례대표제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회민주당, 뭐 네네. 좌파당 유럽의 지금 복지 국가들은 그런 당들이 다 유력한 정당이잖아요. 예, 정권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예전에 농민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농민당이 집권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면 옛날에는 농민이 많았으니까. 네, 지금 네. 핀란드 집권당도 옛날 농민당.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지금 이름이 중앙당으로 중앙당으로 바뀌었지만 바뀌었죠. 옛날에 네네. 농민당이었죠. 지금도 유럽에 농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사실 사회의 다수지 않습니까? 영세 자영업자 그렇죠. 이런 예. 분들이 사회에서는 다수인데 국회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다수인데 네.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죠. 네. 되게 대변자가 없으니까. 꿈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근데 비례대표제 국가에서는 정당을 네. 보고 찍는 거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농민은 네네.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네네. 영세 자영업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그렇죠. 이해를 대변하는 네네. 청년은 청년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네. 국회가 자연스럽게 그런 다수 사람들을 다수의 예, 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로 채워지게 되죠.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하면 바로 그 투표율이 그대로 반영되니까 네네. 사표 심리도 없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하게 투표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는 정당도 성격이 바뀝니다. 네네. 지금처럼 아. 두리뭉실 애매모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나는 누구를 대변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아.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게 좀 드러나는 나라가 있어요? 농민이요. 네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 그래도 농민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는 지금 시장 개방한 다음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직불금이라는 걸 많이 지급을 합니다. 아하, 네. 직접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 농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네. 농민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대변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농민당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는 않지만 네네. 그때 뿌리가 농민당인 당들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농민들이 정치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뭐 먹고 살기 힘들거나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이렇진 않겠네요. 그렇죠. 직불금을 예, 주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예. 스위스 농가 소득의 50% 이상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아, 너무 예, 좋다.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농민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너무 부러워하세요. 너무 부럽죠. 왜냐하면 뭐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농사지어서 농산물 팔아서 먹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시장 개방해가지고 막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하니까 가격은 계속 안 좋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농민들 책임이 아닌데 모든 걸 다 농민들 부담으로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 농민 기본소득 얘기하는데 어떻게 네. 이 직불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직불금을 어느 정도 저는 해소가 농민 될 기본소득 성격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예. 봐요. 직불금 예, 제도가 예. 있는 문제가 많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네. 대농이 농사를 유리하죠.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에게 유리한데 유럽연합은 네. 친환경 농업이나 소농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직불금 제도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바람직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례대표제는 결국 정당 명부를 만들고 정당 명부에 올라간 순서대로 국회의원이건 지방의회 의원이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제가 되었을 경우에 결국 정당의 공천권을 쥔 자, 그렇죠? 그 명부 명단을 만드는 자들을, 그러니까 즉 정당의 보스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충분히 그런 우려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사실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라고 2015년 2월달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그런 권고를 하니까 똑같은 그 네네. 쪽에 우려가 반론? 나왔어요. 우려? 네, 예. 우려가 나왔는데, 근데 중앙선관위 공무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인데 네. 독일은 연방선거법에서 정당의 당원들이 비밀 투표로 뽑은 사람이 아니면 후보 등록을 거부하게 돼 있답니다. 어허. 그리고 당선이 돼도 당선이 무효가 된대요. 아, 만약에 그래요? 당원들의 비밀 투표가 아닌 네네. 그냥 비민주적으로 공천받은 사람이 밀실에서 우연히 됐다. 했다 이러면 우연히 됐다. 네네. 나중에 그게 들키면 네네.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하. 아, 좋다. 그 정도 강력한, 그러니까 네네. 정당이 공천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법에 네네. 명시가 돼 있다는 근데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중앙선관위 되게 좀 보수적인 조직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권고할 정도면은 진짜 네.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가 그렇죠. 문제가 있긴 있다. 심각하다는 이렇게 얘기죠. 예, 네, 예, 저는 생각이 중앙선관위 드네요. 공무원들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해요. 이 그러네요.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나라다운 나라. 예, 이 예, 나라를 그래서 지켜야 그렇게 되니까. 권고를 했나 봐요. 네, 예. 지금처럼 정치가 가면 이 나라가 유지가 안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진짜 진정한 보수 입장에서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주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고 독일처럼 선거법에서 민주적 공천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런 것들을 네,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하. 이 우리나라 이 지금 뭐 사실 정당 운동의 역사가 네. 이 보스가 네. 공천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공천권 장사를 해온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죠. 마돈나님이 걱정하는 게 참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니 특히 예전에 전국구 할 때 그런 얘기 그렇죠. 많았잖아요. 돈 지금도- 보따리로 싸들고 지금도 사실 가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 13만 딱 들어가면 저 사람은 돈 많이 내서 들어왔어. 이거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예. 이거 사실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사실 많이 있어요. 한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네. 왜 이제 당에서 어떤 뭐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할 때 국민 경선을 먼저 해서 후보를 그렇게 뽑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면 비례대표제 리스트를 만들 때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 당이 네. 우리 비례대표 리스트를 먼저 한 100명 발표하는 거죠. 이걸 갖고 경선에 참여하라 그래서 네. 국민 경선을 해서 거기서 후보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미리 예비 선거를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네들이 1번, 2번, 3번 못 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이제 예선전을 치른다. 예, 예선전을 네네. 먼저 하는 거. 이런 네네.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네. 정당 명부를 지금은 정당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1번부터 30번까지 네. 이런 건 이제 폐쇄 명부라고 해요. 음. closed list. 아하. 자기들이 닫아놓고 결정한다 이거죠. 네네. 뭐 비밀 투표라고 하더라도 이거 closed list인데 그게 아니라 개방 명부란 게 있어요. 이제 오픈 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뭔가 하면 순번이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정당에서 예를 들면 50명이 네. 딱 나왔어요. 네네. 그럼 거기에 다 빈칸이 있어. 그럼 예를 들면 투표를 하는 사람이 정당 투표를 할 때 거기에 여러 명을 찍을 수도 있고 네네. 심지어 어떤 날에는 거기에 번호를 붙일 수가 있어. 나는 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어. 3번. 나는 마돈나가 저 밑에 리스트에 있는데 난 얘가 1번이야. 네네. 그러면 30번째 있는 마돈나의 1번. 어허. 그다음에 하승수 대표한테 2번. 차리스한테 3번. 그럼 이게 1, 2, 3이 실제 유권자가 지역 구선부도 하면서 네네. 정당 투표를 할 때 정당 투표의 리스트 순번을 투표 과정에서 자기가 유권자가 결정하는 거죠. 아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리스트를 상당히 외국에서 많이 쓰는 제도예요. 아. 다양한 제도고 그러니까 네네. 의지만 있으면요. 네네.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네. 뭐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 없겠어요. 없겠죠. 예, 네. 정당이 네. 공천 민주적으로 안 할까봐. 옛날에 그랬겠죠. 네. 그걸 다 해결해 온 역사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러다가 비례대표제 얘기만 해도 밤을 샐 것 같아요. 밤새도 정말 되는데. 많네요. 네, 네. 예. 이게 다른 주제로 좀 한번 넘어가 그만큼 보도록 중요하다는 할게요. 얘기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좀 외우세요. 네. 우리 한 이거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요. 하 대표님 또 다른 어떤 뭐 문제도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개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한국의 선거제도는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최악의 제도. 세계 최악이에요. 여러 면으로 봐도. 네. 그래서 뭐 너무 이야기할 게 많은데 네. 그래도 뭐 조금 중요한 것만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도 만 19세 선거권이었잖아요. 이번 네, 대선에서도. 맞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자꾸 학교 현장에 혼란이 초래된다. 만 18세로 낮추면 선거권을. 도대체 어떤 이런 혼란이 이야기를 있는데 하는데 그렇게 혼란을 걱정하는 일단은 거지? 뭐 저는 고3 정도 되는 나이에 네. 학생들이 네. 투표한다고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생각은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저희 네.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네. 투표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네, 네. 지금 만 19세로 내면 네. 고등학교 3학년은 일부만 해당이 돼요. 음.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올해 2월달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네. 5월 9일 대선 때 투표를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요. 네, 생일이 6월이거든요. 응. 그렇구나.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구나. 제 딸도 8월인데 생일이 못했어요. 아하. 똑같으시네요. 동병상련이네. 네. 아, 근데 이게 이번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선거가 다 상반기에 있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는 4월달, 아, 지방선거는 6월달. 그거 굉장히 많은 거기다가 사람이 다음번 대선은 3월달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선거를 네, 네. 땡깁니다. 그럼 네. 3월달. 그러면 고등학교를 2월달에 졸업하고 음. 바로 첫 번째 맞는 중요한 선거들에 못하네요. 대해서 그걸 못하네요. 대부분이 투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저희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저희가 걸까요? 있는 거죠. 저희가 있죠.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어쨌든 이렇게 만 18세는 너무 당연하고요. 지금 네.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을 만 16세로 낮췄어요. 그래서 저는 만 16세로 저는 낮추는 게 16세도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네요. 그렇죠. 좋네요. 네네. 지금 외국은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이번 우리나라만 촛불 전국에서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요. 그 정도 그리고 지적 또, 능력이 있는데. 예,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 할 때 교육감 선거하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감은 뭐 고등학생 고등학생 정도 인정해야죠. 되면 투표할 수 예, 되지 예, 않나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거권은 사실 만 18세는 당연하고 네. 더 낮추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피선거권도 문제입니다. 지금 내년 6월달 지방선거 하는데 만 25세가 돼야지 구의원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피선거가 더 높군요. 기초의원도 네, 네. 예, 만 25세. 대통령도 되게 높잖아요. 대통령은 40살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20대 초반의 청년들 중에 네. 정치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청년들은 피선거권이 없어서 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마크롱도 우리나라 왔으면은 네. 안 됐어요. 아니 외국에 뭐 만 네. 19세 국회의원 되고 뭐 그런 네.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오면 다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선거권도 낮추고 피선거권도 만 18세 똑같이 정도로 해야죠. 낮춰야 된다. 네.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권과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이 똑같으면 좋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똑같은 게 원칙이죠. 네, 예, 네, 네. 투표는 하는데 선거에는 못 나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음. 되게 후진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럽에 아까 복지국가들 이야기했는데 그 나라들은 다 10대 때 정당 가입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교사 공무원도 다 정당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나라들은. 음. 우리나라는 교사 공무원도 정당 가입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보고 민주시민 교육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민주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정당 가입도 못한다. 우리는 페이스북에 그러게. 기사 링크 걸면 네. 우리는 잡혀간다. 어. 실제로도 우리나라 총선 대선할 때마다 교사나 공무원분들이 자기 그러네요. 페이스북에 네, 자기 네. 담벼락에다가 정치 관련 기사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고발당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 이름을 이렇게 소환하면 딱 공유되니까. 예, 예. 아하. 그것도 이상하게 조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각하다. 예, 그래서 교사 공무원이 지금 우리나라 1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공무원 100만 명, 교사 40만 명. 네네네. 140만 명의 성인들이 정치적으로 무능력자 취급을 그러네요. 당하고 있는 참정권이 거예요. 완전히 그러네요. 제한당하고 예. 있네요. 그러게요. 이거 진짜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네.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웃 일본 정도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일본은 정치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렇죠.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아주 나쁜 근데 나라입니다. 일본을 고려하지 않아야 될 텐데 예, 나쁜 걸 일본 다 말고는 나가네요. 없어요. 일본 말고는 없어요. 네네. 이런 나라가. 예.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투표할 때 알바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네. 야 이게 투표하기 쉽지 않다. 그러네요. 먹고 일해야 살기 일해야 되니까 네. 이런 그렇죠. 문제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화 해야 된다. 유급.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들 이번에 투표소 네. 그 장애 지하에 있거나 그죠? 네, 뭐 네. 2층에 있거나.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장애인들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장소에 네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 투표소 접근권 문제 이런 것도 네. 사실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던 근데 거고요.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정말 지금 오랫동안 계속 문제 제기해 왔던 거거든요. 그럼요. 장애인 예, 투표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표소 그야말로 이렇게 접근권은. 뭐랄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최대한 없어요. 투표를 쉽게 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맞아요. 되는데 예, 투표하기 예. 어렵게. 그래서 네. 나는 박경석입니다. 그분이 네, 그 네, 계단 네. 밑에서도 이분도 네. 시위하셨죠. 왜 네. 그렇게 네. 계속 네. 방치를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요. 왜 해결을 안 하지 않는 맞습니다. 건지. 그리고 네. 투표 시간도 좀 한 밤 9시까지 하면은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퇴근 좀 늦는 분들도 이번에 좀 길어져서 참 좋더라고요. 예, 이번에 네. 보궐선거라서 그렇죠. 네, 보궐선거라서. 보궐선거. 맨날 보궐선거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늦게. 이번에- 7시에 술 먹다가 야 투표하러 갔다 올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네. 문제가 많습니다. 투표를
이거를 최대한 자유롭게 많이 할 네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저희가 있는 걸까요? 맞아요. 웬만하면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나라는 가능하면은 정치에 관심 그러니까. 가지지 말고 투표도 하지 마라 이거죠. 우민화 정책입니다. 네, 할 사람만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저는 기탁금 제도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은 대통령이 얼마게요? 3억이죠 아마? 예, 3억입니다. 3억. 억소리 납니다. 예. 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천만 원이고요. 맞네요, 그것도. 많죠. 국회의원이 1,500만 원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이 돈을 낼 수 있어야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돈이 있어야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런 사실 메시지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대통령 되고 싶어도 죽었다 깨도 돈도 없는 게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예.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봤더니 거기는 해당 지역에 몇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예, 몇 명 이상의 선출된 공직자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네. 예, 이런 절차만 통과를 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정치 선진국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기탁금을 좀 대폭 낮추거나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사실은 기탁금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예. 근데 왜 이런 건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한국 근데 뭐 정권 정치. 그러니까.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아무나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만 나오라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돈 그렇죠. 없는 사람이 나오면 난립이란 얘기죠. 난립이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예. 참. 와, 그래서 저는 뭐 아예 없으면 좋지만 네. 그냥 영 하나씩 뗐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굿 아이디어네요. 대통령은 음. 3억이면 3천만 원. 아 네, 좋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 1,500에서 150. 150. 네, 네. 뭐 이런 좋습니다. 식으로 하면 150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예. 돈 모아서. 예, 그렇죠. 어. 네, 그럼요. 어. 그리고 지금 선거 비용 쓴 다음에 음. 그걸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요. 음. 그것도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15% 맞아요. 이상 받아야지 전액 다 보전해 주고요. 네네. 10% 이상 받으면 절반 보전해 줍니다. 근데 네네.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높죠. 새로운 정당이나 뭐 예를 들면 청년 같은 새로운 그죠 신생 V4 후보가 비리비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아니, 뭐 돈 많은 거대 맞아. 정당은 돌려주고. 처음 선거 나와가지고 10% 예. 15% 받기 힘들거든요.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거대 정당들이 돈 펑펑 쓰는 이유가 음. 어차피 자신들은 뭐 보전 받을 그럼요. 거니까 막 예. 이러면서 선거 펑펑 때 막 쓰잖아요. 시끄러운 음악 그러니까. 틀어놓고 유세 차량 다니는데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가난한 정당, 새로운 정당 후보자들은 네. 세금 선거비용 하나도 보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슬퍼요. 10%이면 절반, 뭐 15% 네네. 이상 전에 이거를 대폭 낮춰야 됩니다. 한 음. 5% 이상만 받더라도 네. 절반은 보전해주고 네. 그리고 뭐 한 10% 정도 받으면 뭐 다 보전해 준다든지 네네.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선거 비용 쓰는 거를 음. 지금보다 적게 쓰도록 규제하면 됩니다. 음. 유세 차량 같은 거 보전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걸 왜 보전해주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안 보전해주고 새로운 정당 좀 가난한 후보들 네네. 선거 비용 좀 보전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 비용 보전 항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음, 뭐뭐뭐는 보전해 준다. 네. 그러니까 뭐뭐뭐는 보전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게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지금 좋겠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돈 네네. 들어가는 건 보전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정당 후보자들은 아예 보전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아, 역진적이고. 예. 그러니까요. 건물에 맞아요. 큰 연수막 걸잖아요. 네네. 사람 얼굴이 그냥 건물에 덮을 정도로 그런 거 다 네네. 보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선거 파플렛도 보세요. 선거 공보물 같은 경우에도 너무 돈 있는 정당하고 없는 정당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음. 이 마돈나님이 네. 이 부패한 이 기득권자 정치에 대한 분노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예, 제 분노가 좀 많아요. 지금 뭐 우리 하 대표님이나 뭐 우리 마돈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한 가지 좀 의견은 있는데요. 네, 네. 이 기탁금자 말고도 이 소수 정당, 신생 정당한테 불리한 제도가 정말 많아요. 음.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인데요. 네. 이 연합명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 연합명부요? 네, 저는 이 연합명부로 허용하는 선거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연합명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면 서로 다른 정당들이 네, 당대당 통합을 안 하고도 네, 다시 말하면 이제 기존의 정당 구조, 자기의 정당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도 네, 선거를 위한 공동 조직을 만들었고 공동 선거 강령을 만들어서 네. 그 공동 선거용 조직의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예. 우리 뭐 후보단이라 이런 거랑은 상관이 좀 후보단이라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당이 있는데 네네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 하면 나는 이 선거구 나가니까 네, 너희는 네. 나오지 말아라. 네네. 나는 여기 나가니까 넌 나가지 말아라. 하지만 그 정당의 이름으로 나가죠. 예예예. 예, 새로운 선거용 정당을 만들어서 공동의 깃발은 내걸 수 없게 돼 있죠. 아하.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죠. 그거 모르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의 지금 집권 정당이 시리자인데요. 시리자. 네. 시리자가 원래 연합명부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예. 아주 작은 군소 정당 17개가 모여 갖고 네네. 힘을 합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리스에 연합명부제도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7개 군소정당에 쪼개갖고 네. 나와갖고 아무리 연합공세를 한다고 해도 그 조그만 정당들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렇죠. 단합된 힘으로 국민한테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연합명부는 민주주의 상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불법까지인지 네, 몰랐네요. 안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수 세력은 이제 돈이나 권력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지네들이 이합집산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사실 진보 정치 세력은 각자 고유한 전통도 있고 노선도 있고 네. 사상도 있거든요. 네네. 이걸 다 무시하고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라든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든가 이건 정치적 폭력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신의 고유한 노선을 지키면서도 네네. 우리가 현재 힘이 작다면 네네. 작은 힘을 합쳐서 선거에서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연합명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연합명부가 가능해지면은 또 어떤 거대한 또 세력화가 만들어질까 봐서 견제하려고 그런 거죠. 불법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예를 규정해놨나 들면 보죠. 예를 들면 녹색당이 있고 네. 정의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다고 봅시다. 네네. 이 정당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네. 희망이라는 정당 하나 만드는 거야. 선거 네네네. 정당.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 후보 조정을 해서 희망이라는 이 권력을 잡아서 네네. 이런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네네.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제가 굉장히 화나는 말 중에서 네. 페이스북에 이런 말 많은데 네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저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 보수파가 퍼뜨리는 거짓 담론이에요. 음. 유럽은요.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많아요. 네네. 진보적파가요. 아까 얘기했죠. 시리자가 17개 연합이라니까요. 와, 대단하다. 네. 우리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음. 오히려 그런 신생정당 소수정당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거나 네네. 꺾는 제도 때문에 네. 우리 이 진보 세력이 힘을 못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분열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못 합치도록. 그러니까 막 자조적으로도 얘기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진보 절대 그렇지 진보 않습니다. 그룹들이. 거대 정당에 꼭 붙어야만 되고 이게 네네네.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되고 네. 연합명부 말씀하신 그런 것만 되더라도 사실 그건 외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더라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맞습니다. 힘을 네. 좀 쓸 수가 네. 있죠. 진보 쪽도 힘을 쓸 네. 수가 있고 그러게요. 녹색당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양념으로 녹색당. 아니 네. 하 대표님이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 네, 아니시랄까 봐서. 녹색당이 그 연합 명부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진보 정당하고 연합 명부를 많이 많이 했죠. 많이 합니다. 아. 지금도 하고 녹색당 있고. 이렇게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우리나라는 정당에 선거 때 보면 투표용지에 번호를 붙여주잖아요. 네. 1번 뭐 무슨 당, 2번 무슨 당.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걸 진짜. 의석수대로 1, 2, 3, 4, 5, 6, 7, 8을 정해주니까 앞에 번호는 다 거대 정당들이 앞순위 번호를 받잖아요. 네. 네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우리가 기초의원 이야기했는데 지방의원 중에 네네. 시군 자치구에 기초의회는 진짜 당하죠. 1-가 1-나 왜냐하면 2명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가 1-나 2명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당 2명 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가나 나눠 먹어가지고 우리 둘 다 찍어줘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선거 이런 기호 부여 방식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만들어냈을까, 하나 하나가 다 진짜.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구 많이 한 것 네. 같아요. 네. 나쁜 걸로는. 네, 그리고 나쁜 이게 연구 무슨 많이 뭐 하셨어요. 외국에 뭐 네.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어르신들 중에서 네. 나는 무조건 1번이야 이런 네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일부 청년들이 이번 대선 때 네네. 1번 찍으세요 어르신들 뭐 이런 식의 우스개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저는 이게 이승만 시절부터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아니에요, 네. 그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네. 인터넷에 보니까 1967년 6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를 봤어요. 그때 후보가 7명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구나. 박정희하고 윤보선이 리턴 매치를 한 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63년도에 처음 붙었고 네네. 67년에 리턴 매치가 됐죠. 네. 그래서 너는 당연히 박정희가 1번이고 윤보선이 2번일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윤보선이 3번이고요. 네. 박정희가 6번이에요. 어?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이 그때 1당이었는데 네네. 박정희는 6번이더라 이거야. 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생긴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기호를 제비뽑기로 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추첨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나쁜 제도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전두환이. 정말 87년도에. 정말 그리고 창조적이야. 네. 더 나쁜 거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 대통령이 네네. 만들었으면 네. 민주화가 되면 없어졌어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기득권 네. 정당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된. 최근에 무슨 연구 결과 봤더니 네. 이게 번호가 앞에 있을수록 네. 적으면 1%, 네, 네. 많으면 4%까지 더 받게 된대요. 네, 순서 효과라고 네, 합니다. 순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네. 그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13번 있으면 보여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프랑스 이번에 대선을 봤더니 네. 프랑스 대선은 아예 기호가 없어요. 없어요? 기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음. 포스터를 붙이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네네. 추첨을 하더라고요. 네. 포스터도 이제 붙이는 순서에 따라서 잘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몬 같은 거 중간에 있고요. 네네. 무슨 뭐 피용 같은 사람도 뒤쪽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저희 하 대표님 좋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추첨으로 네. 번호를 정해야 된다. 네. 아니면 없애던가. 네네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 독점 구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이 주제 관련해 가지고 저는 또 결선 투표제 그럼요. 또 이거 꼭 또 해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해야죠. 해요. 그렇죠. 우리가 네. 지난번 이렇다에서 그 프랑스 대선 했죠. 이야기할 때 좀 했었는데 이 결선 투표제가 없다 보니까 뭐 전략적 투표나 뭐 될 사람을 뭐 밀어주자 네. 뭐 안 될 사람은 찍으면 사실상 사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사실상 양당 구조 내에서 선택을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번에 결선 투표제 하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반드시 결선 투표제를 좀 도입했으면 하는데 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사실 87년에 대통령 직선제 부활될 때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그렇죠. 87년에 맞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36%로 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네네.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 정권, 군사 독재 책임자인데 네네. 그때 36%로 됐어요. 하 대표님은 그때 선거제도에 관심 좀 갖지 그러셨어요. 글쎄, 제가 87년대 뭐 그때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사시 근데 공부하시지 제가 않았나?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네네. 여쭤봤어요. 그 네. 당시에 87년 당시에 민주화 운동, 재야 운동 이렇게 네네. 핵심적이던 분들한테 결선 투표제 있는 거 모르셨냐고 물었더니 몰랐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너무 까막눈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알려주지도 같아요. 않았고 학교에서 도 배운 네네네. 적도 없고. 예.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들은 결선 투표제를 대체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선진국일수록 음. 유럽의 뭐 프랑스만이 아니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네네. 다 결선 투표제 하고요. 네네. 중남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우루과이 이런 음. 나라들 다 결선 투표제예요. 아. 그 나라들은 이걸 알았던 거죠.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87년 당시에도 잘 몰랐어요. 음. 너무 아쉽죠. 참 아쉬워요. 저보고 탓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근데 탓하세요. 아, 네. 저는 아, 조금 그렇구나. 더 있었는데 네네네. 아, 몰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몰랐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네. 안타깝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선거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또 두 번이나 하냐. 아. 이렇게 결선 투표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제 그것도 대통령, 광역 단체장, 또 기초 단체장 이거 두 번씩 하면은 그 돈 다 세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럼 결선 투표제 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진짜? 결선 투표제를 그냥 하면은 뭐 두 번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1차 투표는 유권자들이 마음대로 짓고 네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1등한 사람이 예. 50% 이상 못 얻으면 보통 네네네. 이제 2차 투표로 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2차 투표에서 1등, 2등만 골라서 1차 네. 투표에서 1등, 2등한 사람만 골라서 결승전 한 번 더 하는 건데 네. 그러면 투표를 두 번 하게 되는 프랑스는 경우가 두 생길 번 수 하죠. 있죠. 예, 네네네. 이번에 프랑스 두 번 했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두 번 들어간다. 뭐 그렇죠.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거는 영국의 런던 시장 선거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1차 투표, 2차 투표를 한꺼번에 하는 오. 보완 투표제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발명을 해냈어요. 보완 투표제. 보완 투표제. 보완 투표제. 네. 예. 투표용지가 어떻게 되냐면 투표용지에 예. 내가 1순위로 지지하는 사람을 먼저 체크하고 네네. 그다음에 한 칸이 더 있어요. 아. 네네. 2순위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미리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그렇죠. 투표를 네. 미리 해 놓는 아하. 거예요. 네네네. 그럼 내가 1순위로 지지한 사람이 뭐 안 된다. 네. 그러면 2순위로 지지한 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네. 내가 1순위로 표시한 사람이 결선 1등, 투표에 못 올라가면 1등, 2등에 못 올라가면 네. 내 표는 1순위 표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내가 2순위로 찍은 표 네. 내가 찍은 사람이 1, 2등 안에 못 들어가서 3, 4, 5등에 됐을 때
그럼 내가 찍은 1순위 표는 사라지지만 2순위 표를 살려서 네네. 이 2순위 표를 1등, 2등 찍은 2순위 표를 붙여주는 아, 방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입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네, 뭐 그러니까요.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네네. 영국 런던 시장 투표용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네요. 아우 여기 네. 있네요. 예, 아, 예, 예. 예. 하지만 청취자분들은 볼 수 없다는 예, 거. 예, 예, 예. 한번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예, 보시면 구글에서 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페이스북에 올려드릴게요. 네. 네. 런던 예. 보팅 페이퍼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아, 됩니다. 아, 네, 네, 그게 참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해결할 의지만 있으면 답은 이미 다른 나라에 다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되겠어요. 네, 네, 네. 자, 우리 이제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 좀 합시다. 예, 너무 진짜 예, 우리가 완전 달린 것 같아요, 진짜. 예, 좀 네. 쭉 달려왔어요. 음, 해도 끝이 없고 예, 바꿔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첫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두 번째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자. 또 세 번째 공무원 등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우리 14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지금 발이 묶여 있다.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기탁금제를 폐지하거나 뒤에 0을 떼자. 예,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연합 명부를 도입하자. 일곱 번째는 정당 의석별 기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기호 부여 제도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추첨하거나 없애던가. 예, 없애던가. 그 여덟 번째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예, 이렇게 의견을 나눴어요. 야, 우리 진짜 많은 얘기했네요. 네. 아, 그런 이게 얘기죠.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네. 그래서 이제 하 대표님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개혁 관련해 가지고 좀 혹시 보탤 말씀이 있으신지. 예, 뭐 좀 사실 해주세요. 얘기할 건 예. 진짜 많은데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냥 네. 일단 좀 빠진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여성 할당제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네네. 여성을 비례대표는 50% 이상 공천하고 지역구는 네. 30% 이상 공천하라. 아.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안 지켜도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할당제를 강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중에 여성 비율이 17% 정도 되는데요. 네네. 옛날보다는 올랐다고 하지만 세계 평균이 23%입니다. 세계 평균도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못 미치죠. 거네요.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쳐요. 네네.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30%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50%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지금 17%인 건 창피한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일본만 우리보다 낮아요. 예, 꼴찌 안 한 게 다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34개 국가 중에 33등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를 강화해야 되고요. 네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도 지금 지역구 의원은 여성들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지방의원 비율도 광역이 14% 정도, 네. 기초도 한 24, 25%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최소한 30% 이상은 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천 의무 제도를 어겼을 때는 제재를 가해야 되고요. 뭐 등록을 네네. 거부한다든지 뭐 네네네.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네네. 그래서 여성 할당제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현재 그 할당제도 지키지 않는 건 그 제재가 없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재를 없으면 안 지키죠 정당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불이익을 네. 안 주니까. 네. 예, 그래서 제도가 너무 허술한 게 문제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정당을 지금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다 네. 진입장벽입니다.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시도에 1,000명 이상씩, 그렇죠. 각각 1,000명 이상씩, 아유, 쉽지 그러니까 않을 최소 텐데. 5,000명 이상 당원을 모아야 돼요. 네네. 그러면 정당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요. 정당 설립 요건도 낮춰야 된다. 음. 이거는 선거제도는 아니지만 네네. 선거 때 나올 수 있는 이 후보자들을 내는 정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 선거하고 직결돼 있죠. 네. 그리고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서울의 마포구에 사는데 네. 우리는 마포구에 후보를 내고 싶어. 네네. 근데 무소속은 하기 싫어. 왜냐면 무소속이라고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네. 뭔가 소속이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마포 주민들끼리 모여서 뭘 해보고 싶은데 네. 정당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개 이상 시도에 1,000명 이상씩. 그러니까. 나는 마포구에 사는데.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외국도 마찬가지,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요. 네. 지방 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네. 로컬 파티 같은 게 인정이 그거 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선거는 네. 일단 뭐 변론으로 하고 네네. 지방 선거는 지역 주민들이 네. 정치적인 결사체를 만들어서 후보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본에도 그런 로컬 파티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네. 거의 일본이 우리가 예, 일본 많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로컬 파티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정치 개혁 과제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마 대체로 다 동의를 쉽게 하실 텐데 네.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좀 네. 민감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이 모든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네네. 이 기득권을 깨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걸 깰 수 있으면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면 지금 네.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할수 선거제도 있죠. 개혁까지 다 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 정도면. 네.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건 네, 그냥 그렇죠. 먼 미래 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 당장 해야 당장. 됩니다. 예, 네. 당장 해야 되는데 당장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잘 들어보세요. 네, 잘 국회의원 들을게요. 숫자를 늘려야 돼요. 아. 예,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아. 인기 없는 발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이거. 그런데 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적은 아, 거예요. 네. 외국에 그래요? 비해서는. 그렇죠. 예.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죠. 그리고 국민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네. 숫자가 적으면 특권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네네네. 지금 300명인데 200명으로 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래도 약간 설득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아, 예. 예리하다. 예. 네네네. 지금 국회에서 쓰는 1년 예산이 5,744억입니다. 네. 우리가 주권자예요. 네. 국회의원들 우리를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5,744억으로 300명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 360명, 70명 쓰는 게 나아요? 아, 더 많이 쓰는 게 낫죠. 예산이 그렇죠. 같으면. 같은 돈이라면 네네네. 그죠? 네. 예. 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5,700억을 300명이 쓰고 있는데 왜 네네네.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도.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독일 국회의원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월급이 더 많아요. 네. 독일이 더 선진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연봉이 더 많죠? 지금 연봉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억 연봉만 4천만 높은 원. 게 아니죠. 연봉만 높은 게 아니에요. 개인 보좌진도 많아요. 보좌관, 네. 비서관, 뭐 덴마크, 엄청나죠. 스웨덴은 개인 보좌진이 없어요. 공동 보좌진만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다니잖아요, 그 친구들. 예. 그렇죠. 거기 3D 네. 업종이래요. 네. 국회의원이. 그럼요. 네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네네. 독일 국회의원이 개인 보좌진이 4명에서 5명 수준이에요. 어허. 우리나라는 7명 플러스 네네. 인턴 2명, 9명까지 쓸 수 있어요. 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개인 보좌진이 많이 필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지역구 말고, 관리하느라고. 예. 네네. 그러니까 국가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네네. 일을 하는데 에너지와 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굴러오는 가방도 받아야 그렇죠. 돼요. 네. 휙 날아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네네네. 많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5,700억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러면 결국 네.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고 그렇죠. 숫자를 늘리자. 숫자를 늘리면 네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구가 253명인데 네네. 이거를 줄이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 농어촌 지역은 너무 선거구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53명을 놔두고 비례대표를 한 110명, 120명으로 늘리면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가 쉬워요. 음. 독일식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자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권자 입장에서는 네. 같은 국회 예산으로 국회의원을 더 쓰고 네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국가 네네.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설득력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설득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360명, 70명으로 좀 늘리는 국회 개혁과 함께 돼야 네네. 되고 지금 세월호 참사 때 그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했던 박주민 의원이 있죠. 네. 네. 민변 활동하다가 국회에 들어간 박주민 맞습니다. 의원이 37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그분이 개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네. 네. 아. 반개혁적인 사람은 오히려 줄이자고 해요. 그렇죠. 이번 대선 때에도 일부 아주 네네. 그 보수적이고 진짜 반개혁적인 사람들은 네.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 그랬어요. 아. 그래야지 자기한테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개혁적인 줄이고 사람이- 특권을 더 가져가겠다. 그렇죠. 음. 개혁적인 사람들은 늘리고 특권 줄이고 네.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언론 플레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막-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건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렇다를 많이 들어야 될 텐데 네, 걱정이네. 그러니까. 네. 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결국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이번 정권 교체 원동력은 촛불 집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이 조직된 시민의 힘, 그렇죠. 또 거리의 힘, 음. 또 제도 밖에서 직접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승수 대표님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지. 예, 이게 뭐 이미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도 외국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사례가 많은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도 사례가 많습니다. 네. 저는 일단 국민 소환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이번에 대통령 탄핵하면서 좀 많이들 느끼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80%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8명 헌법재판관이 무슨 네.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
네네. 8대 0이다, 7대 1이다, 어떤 사람 4대 3이라서 기각된다. 6명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네, 뭐 온갖 엄청 이야기들이 걱정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네. 근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닌데 네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탄핵 소추 결의를 하면 네. 최종적으로 파면시킬지 말지는 국민들이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워낙 맞지 그게 않나요? 맞지. 그게 맞죠. 민주주의 원리예요. 아. 그죠? 그러니까요. 대통령 국민이 뽑았는데 우리가 뽑은 예. 대통령이니까 파면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 그 탄핵 여부를 의회가 네. 결정하거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이 탄핵 소추 발의를 하면 네. 상원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렇구나. 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탄핵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런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빨리 탄핵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교황님이 만났을 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쓰신 네. 교황님의 글을 주셨더라고요. 아, 교황님이 네네. 직접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버릴 거야 아마. 가기 전에 버리겠지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네.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국민 소환제도 파면을 국민이 결정해야 되고 네. 대통령만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네. 그게 상식인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면 예. 그리고 좋습니다. 지자체는 주민 소환제도 있으니까 네네. 국민 소환제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재벌 개혁 법안이 지금 있는데 네네네. 재벌 개혁 법안이 논의가 안 됩니다. 음. 그럼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4개나 올라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논의 안 되고 되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법안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네네.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 발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은. 국민 발안. 국민들이 어허. 서명을 하면 안건으로 올릴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국회에서 그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게 국민 투표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예. 안건을 발의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국민이 안건을 발의하고 네. 만약 국회에서 그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되면 또 그게 국민 투표로 넘어갈 수 있는 아.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국민 발안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세월호 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그때 네네. 600만 명 서명했잖아요. 네네. 근데 국회에서 아주 약화된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국민들이 원했던 건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네네. 진상규명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다시 진상규명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예. 민주주의 제도의 어떤 그렇죠. 폐해랄까요? 예. 네, 그런 게 그래서 있었었던 국민들이 것 같아요. 원하는 법을 네네.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안건으로 제안하고 마지막에는 국민투표까지도 갈 수 있는 국민 발안이 있고 네. 국민투표도 꼭 이렇게 법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원전을 폐쇄할 건지 말 건지 중요하잖아요. 네네. 유럽에서는 국민투표 많이 했어요. 며칠 전에 스위스에서 또 국민투표해서 네. 스위스 국민들 이번에 58%가 원전 폐쇄에 찬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폐쇄되기로 탈핵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도 국회의원들끼리 결정할 문제인가? 원전을 폐쇄하고 말고가 그죠? 예. 이런 거 국민 투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만 국민 투표를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국민 투표를 발의 안 했죠. 우리 국민투표 해본 경험이 지난 있나요? 30년 동안 국민 투표를 한 해보지 번도 못했잖아요. 없죠. 예. 작년에 왜 또 네. 스위스가 네네. 그 기본소득을 헌법에 집어넣는 그렇죠. 문제가 그것도 국민 국민투표했잖아요. 투표였죠. 네. 멋져요. 그럼요. 네. 이탈리아도 원전 폐쇄 네. 국민 투표를 결정했죠. 더, 네네. 뭐 오스트리아도 국민 투표를 결정했고 네네. 유럽에서는 국민 투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 투표를 국민들이 원할 때 발의할 수 있는 제도 네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고 네. 또 헌법 개정 요번에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네. 헌법을 개정하면 되나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문제는 이게 참 헌법을 바꾸건 법을 바꾸건 예. 네네.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아는 국회가 만들어야 되지만 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헌법 정도 되면. 네. 네네. 근데 요즘 뭐 많이 소개되지만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네.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네. 추첨 네네. 시민의회, 시민회의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멋지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추첨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네네. 이런 게 저는 이번 개헌에서 다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쭉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선순위랄까 네. 경중을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좀 전에 이제 좋은 직접 민주주의 대안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또 국회를 통과해야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가장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음. 국회가 이렇게 민주적인 그런 국회
네, 그다음에 네. 자기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네네.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인 것 같고 따라서 아까 이제 하 대표님이 말씀했지만 비례민주주의 또 비례대표제 이게 제일 네네네. 중요한 것 같고 따라서 정치개혁의 첫 단추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니냐. 아, 그래서 사실 뭐 이 박근혜 탄핵되면서 개헌 얘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에 이번에 재판할 때 그 소수 의견으로 네네. 보충 의견으로 왜 그 보수적인 재판관 한 분이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원 대가제로 바꾸고 또는 뭐 이원 집정부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는데 네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제를 의원 대가제로 바뀌면 이게 민족 세상이 그냥 되고 네네. 부패가 없어지고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에 발생했던 문제가 사라지느냐. 우리가 안 그렇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까 네. 이제 하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네. 아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걔네들이 임기도 없어요. 예. 아, 국회의원에서 다수 의석만 얻으면 네. 총리 재선 그 자기 당내에서 네네. 다수파 걔네 소수 파벌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되게 7개 정도의 자민당 파벌이 있는데 음. 파벌끼리 야합을 해갖고 아베를 계속 세워야 돼. 그러면 아베가 계속 총리인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네. 제왕적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네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니라 음. 개헌보다 헌법이나 권력구조보다 이 선거법의 비민주성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개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네네. 그러면 야 개헌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음. 중요한 건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얘기를 나가야 이래야지 나중에 헌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국민적으로 제로 되는 권력구조 논의도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안 된다. 네, 이렇게 그럼요. 정리를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현재 의회에 네. 그러니까 현재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하고 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네. 이게 좀 앞장설 것인가? 그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 좀- 말씀하셨는데 네네. 다 그런 부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이에요. 말씀하고 싶은 건 네. 이번 대선에서 네. 문재인 후보, 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이 세 후보는 다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그랬고요. 아, 그래. 일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네. 분은 또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공약 내걸으셨거든요. 아, 네. 이거 네, 그리고 확실히 대통령 말씀드려야 결선 돼요. 투표제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네. 하시겠다는 얘기죠? 임기 내에. 네. 하겠다 그러고 또 네. 대통령이 못 되신 분도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동의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20대 국회 이렇게 판도를 딱 보면 네. 지금 의석수가 딱 있잖아요. 122석, 123석 딱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 주로 소선구제 지역투표제로 얻은 표에다가 비례대표제 일부가 조금 더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현행 제도에서 얻은 의석하고 음. 요거는 이제 만약에 100%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가 됐을 때 그럼 네네. 50%가 됐을 때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정당별로 어이씨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니까 우리 의석이 더 줄어드는데 이런 정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네. 있을 수 있죠. 어떤 우리가 늘어나는데 네네. 근데 조금 늘어난다고 지지하고 네네.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니까 우리가 더 줄어드네 이래서 반대하고 이렇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주판을 튕겨갖고 결정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만약에 정당들이 계시다면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니들이 항상 지금 같겠냐. 예를 들면 소선구제로 이익을 얻은 어떤 정당이 있다고 봅시다. 네. 항상 이익을 얻냐고요. 다음 선거에서는 그 소선구제의 피해를 보는 정당이 바로 그 정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2위 당선자를 많이 내면 네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음. 그거는 정치 정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따라서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하지 말고 꼭 해주시고 네네. 그런 개구리가 올챙이 되기도 하고 네네. 올챙이가 개구리 되기도 하니까 꼭 지금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네. 짧은 안목으로 사태를 보지 말고 지금 의석분포로 보지 말고 네네.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좀 길게 봐서 네네. 우리 세 정당이 힘을 합쳐서 아까 나온 그 세 개 정당의 힘을 합쳐서 선거법 제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새 정당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당 네네. 안철수 씨가 나온 정당 네네. 심상정 씨가 나온 정당 세 정당은 공약을 지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예, 예, 예. 좋습니다. 네네. 네네. 이 과거에는 공약을 어겨도 이 국민이 가만히 있었죠. 공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네. 뭐 그래 빌공짜 공약이지 뭐 네네.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어림없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촛불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공약을 꼭 지킬 것이라고 믿고 두 눈 부릅뜨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승수 대표님 특별히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가 다가오면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네. 이야기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선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시기예요. 아, 네. 왜 저보고 선거 아직 국회의원 선거 많이 남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 네. 경험상 네. 1, 2년 앞두고는 어렵습니다. 안 되죠. 완전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찬희쌤 네. 말씀하신 대로 딱 네. 선거 다가오면 네. 지금 내가 정신없어. 그리고 당리당략이 아주 그렇습니다. 계산이 계속, 나오기 계산이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또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개헌보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순서로 네, 보면. 네,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국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고 네. 아까 말씀 나눴던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들도 바꾸고 네, 네. 지방의회 선거도 내년에 6월 달에 하는데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네, 네. 지방자치단체장 이번에 한번 결선 투표제도 한번 해보고 네, 네. 이런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도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올해 안에 바꿔야 됩니다. 안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이제 토론해가지고 통과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국회가 스스로 이걸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국회 그러니까요. 개헌 특위만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네, 이 네. 정치 개혁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선거제도 개혁 특위 뭐 이런 거 없나요? 없어요. 예, 안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정치 발전 특위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네네. 뭐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데고요. 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모든 시민사회단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다 일치된 의견이에요. 네. 노동계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운동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 네네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이 문제는 네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우리가 이 연대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네. 6월 60, 30주년 60민주항쟁 30주년에 맞춰서 네.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범국민적인 운동체를 이번에 좀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 개혁 공동행동.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8자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그래서 네네. 뭐 지역별로도 발족을 하고요. 청년들도 움직이고 네네. 이런 기존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움직여가지고 어쨌든 올해 안에 바꿔보자. 정치개혁 공동행동 같이 행동을 해서 올해 안에 바꿔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우리가 대통령도 촛불민심으로 바꿨는데 맞습니다. 선거제도 네. 개혁 또한 이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주지 저는- 않으니 네. 또 이렇게 저는 많은 또 시민들이 또 이제는 나서야 촛불이 되네요. 여의도로 가서 국회를 포위해야 될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좋다. 예. 왜냐하면 개혁을 안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네. 아주 가장 기본이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선거제도라는 건 민주주의의 음. 가장 기본인데 네네. 선거제도가 엉망이 돼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민주주의가 안 되면 우리 삶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진짜 네. 국회가 개혁을 안 하면 촛불을 들고 여의도를 포위하는 정도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네. 1단계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국회가 이 정치개혁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특위를 빨리 만들어라. 네네. 개헌 특위만 하지 말고 네네. 정치개혁 특위, 뭐 선거제도 개혁 특위 이름은 뭐든지 좋은데 네.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하고 같이 논의를 해라. 그리고 네네. 개헌안보다 먼저 처리를 해라. 네네. 이걸 이제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요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뭘 할 수 있냐? 나는 개인인데 네네. 예, 이렇다를 들으신 다음에 예, 오늘 이 방송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지만 네네. 예, 그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비례민주주의 연대라고 치시면 네네. 그 비례민주주의 연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나오고 네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짧은 영상들이 있어요. 한 3분짜리, 4분짜리. 네네. 비례민주주의 연대가 만든 것도 있고 뉴스타파 아시죠? 뉴스타파. 네네네. 뉴스타파에서 만든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네네. 영상들을 많이 퍼뜨려 주시면 네.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고 알면은 동의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정하게 네. 하자는 건데 네네네. 저는 그런 시민들의 행동이 좀 곳곳에서 일어나면 된다. 올해 안에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공감하고 네, 널리 그렇죠. 알리는 것부터 그럼요. 이렇게 네, 하면 네. 좋겠다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말씀이신 너무 거죠. 많아요. 많아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연동형 선거는- 비례대표제라는 용어 자체도 네. 되게 낯설잖아요. 좀 낯설죠. 어려우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민심 네, 네. 그대로 하자. 민심 네, 네. 그대로 의석 배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이 가장 기본인 선거제도조차도 안 알려주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고 지금 그러니까요. 현실인데 우리 스스로 알아야죠. 그러면 네, 네. 이 중요한 거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컨텐츠들은
좀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그걸 네네. 좀 많이 알려주시고 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네. 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정치 부탁드립니다. 개혁 공동행동. 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네. 네네. 해야 되겠어요. 네. 저희 지역에도 당장 돌아가서 예, 공동행동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네. 오늘 이렇다 56회는 한국 사회를 바꾸는 주요 의제로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네네. 자, 찬희쌤도 수고하셨고요. 네, 네, 늘 네. 보는 우리 찬희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청취자분들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